중국산 무기가 훨씬 싼데 왜 굳이 비싼 한국산을 쓰자는 거야? 인도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지도 모른 채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인도에게 피해 복수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미카엘 브라운이 당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인도 국방부의 초청으로 뉴델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3중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 이번 자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났어요. 인도 정부가 차세대 방위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무기 체계에 대한 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준 거였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인도군 고위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 발표 자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들로 가득했어요. K2 흑표 전차의 세계 최고 수준 화력 제어 시스템,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보여준 검증된 성능, 그리고 카이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의 우수한 생존성까지, 특히 터키와 폴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에서 한국산 무기가 보여준 탁월한 성능 기록들을 상세한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반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쿠마르 대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중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같은 성능의 전차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인도의 제한된 국방 예산을 고려할 때 중국산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가격만으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저가 무기의 높은 고장률과 부실한 방어력이 실전에서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샤르마 중장이 나섰습니다. 중국의 빠른 공급 능력을 언급하며 한국은 생산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인도처럼 큰 나라의 대규모 조달 요구를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어요. 게다가 중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 딜을 제공한다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했죠. 이들이 고위 간부라니 너무 답답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미 해외 수출 경험을 통해 충분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폴란드에 1000대가 넘는 K2 전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기술 이전이란 단순한 조립 라이센스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완전한 현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자 누군가가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로는 유명할지 몰라도 방산 분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신생국에 불과하다며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인도군에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하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방위산업이 결국 미국 기술의 단순한 조립과 복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했죠. 저는 이때 정말 화가 났지만 최대한 전문가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다양한 실전 환경에서 무기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해왔으며,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9개국에서 실전 배치되어 그 탁월한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제 경고와 조언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장성들은 이미 마음을 확고히 정한 듯 보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를 불렀나 싶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첸나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인도 전역을 뒤흔들었거든요. 현지 근로자들이 임금과 근무 조건 문제로 파업에 들어갔고, 이 소식이 인도의 주요 언론들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던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바로 며칠 전 국방부 회의에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역설했는데, 이제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노동 착취를 한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저임금 생산 기지로만 여긴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국방부에서 추가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원래는 제 제안서에 대한 후속 논의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시선들이 며칠 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쿠마르 대장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최근 첸나이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의 인도 내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국방 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만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정서적 유대감도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면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민간 기업의 노사 갈등과 국가 간 방위산업 협력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어요. 삼성의 첸나이 공장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의 경영 방식에 관한 것이고 한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이나 군사기술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샤르마 중장이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결국 그들에게 인도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한다면 한국이 인도를 단순한 무기 판매 시장으로만 보게 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 방식은 단순한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능력 구축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를 보면 한국은 처음부터 현지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회의 중반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젊은 장성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삼성 관련 뉴스의 상당 부분이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라고 누군가 지적했어요. 실제로는 삼성이 인도 내에서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지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또 다른 젊은 장성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일부 정치적 선동가들이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기 위해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근시안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인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진짜 문제라고 일갈했어요. 특히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인도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인도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젊은 장성들이 고위 간부들 앞에서 이렇게 소신 있게 발언한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자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군 경력을 걸고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장성들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한국과 인도의 방위산업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죠. 그러자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일부 중간급 장성들도 젊은 장성들의 논리에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 사태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전체적인 분위기는 며칠 전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론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통해 흥미로운 뉴스를 들었어요. 인도 총리가 첸나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일부 과격 시위대를 강력 진압하는 동시에 삼성을 비롯한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한 협력적 제스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였어요.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파키스탄이 국경 분쟁을 도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규모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파키스탄군이 최신형 중국산 드론과 전차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도입한 윙룽 무인기와 전차가 국경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인도군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띄워져 있었고 중국산 무기들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포착되고 있었어요. 쿠마르 대장이 상황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무인기를 이용해 인도 측 초소들을 정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더 심각한 건 중국산 전차들이 국경 근처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견제 차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군사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인도군의 대응 능력이었어요. 샤르마 중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로는 파키스탄의 최신 중국산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인도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형 러시아제 장비들은 중국의 최신 기술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현재 상황이야말로 제가 줄곧 경고해왔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값싼 무기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어요. 반면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다양한 실전 환경에서 검증을 마쳤으며 특히 대드론 방어 시스템과 최신 전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죠.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지금 당장 급한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훈련과 배치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이런 단기적 사고방식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어요. 한국은 무기 공급과 동시에 신속한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군 교관들의 직접 파견을 통해 최단 시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죠.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성 높은 무기 체계 구축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때 현장 분석관이 긴급 보고를 해도 괜찮겠냐고 물으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파키스탄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무기들에서 예상보다 많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윙룽 무인기의 경우 전자전 환경에서 통신 두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전차도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의 고온 환경에서 엔진 과열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비호 방공 시스템과 천궁 미사일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드론들을 성공적으로 격추한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파키스탄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무인기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쿠마르 대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검증된 기술력과 신속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적극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메논 소장조차 한국과의 고위급 방산 회담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제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 보내놓은 서신을 통해 비공식 긴급 회담을 추진할 수 있었고 한국 측은 우호적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인도는 가지고 있는 전력을 정비해 안간힘을 다해 방어진을 구축했어요.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국 측은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신속하게 무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비호복합 자주대공포와 K9 자주포, 또 현궁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거대한 수송기에서 하나씩 내려지는 한국산 무기들을 보면서 인도 장성들의 표정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훈련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비호복합의 레이더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30km 밖의 소형 표적까지 정확히 포착해내는 것을 본 인도군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카푸르 대령은 이런 정밀도는 처음 본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인도군이 사용해온 구형 소련제 방공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었거든요. K9 자주포의 시험 사격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40km 밖의 표적을 단 3분 만에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본 포병 지휘관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아제이 미시라 준장은 이 정도 화력과 정확도라면 파키스탄의 어떤 진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의 놀라운 속도와 안정성에 모든 장교들이 감탄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한국에서 파견된 교관들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김태수 중령을 비롯한 한국군 교관단은
단순히 무기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도군의 전술 교리와 작전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국 미사일 시스템의 훈련이었어요. 복잡한 전자전 환경을 모사한 상황에서도 현궁은 완벽하게 표적을 추적하고 격추해냈습니다. 반면 비교 테스트로 사용된 구형 러시아제 미사일은 전자교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이르 대령은 이런 차이를 보고 나서야 왜 한국산 무기가 비싸더라도 선택해야 하는지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모의 전투 시나리오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와 기존의 중국산, 러시아산 무기들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중국산 드론 50대를 투입한 모의 공격에서 비호복합은 47대를 격추해냈지만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겨우 12대만 격추하는데 그쳤어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인도군 장교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베테랑 장교들조차 한국 무기의 우수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라즈 준장은 이런 무기라면 중국군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신을 표했습니다. 평가회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우수한 것을 넘어서서 인도의 안보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였어요. 특히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이 기존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격이나 정치적 고려 사항이 아닌 순수한 성능으로 승부하는 무대에서 한국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거였죠. 훈련장을 떠나는 인도군 장교들의 표정에서 확신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자신감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제 복수만이 남았죠. 그런데 사흘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위성 정보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이 중국에서 새로 도입한 중국산 전차 200여 대와 무인기 부대를 최전방에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견제 차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무력 도발 준비로 보였습니다. 뉴델리의 국방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어요. 연일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인도 전역의 군부대의 경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과의 접경 지역인 펀자브와 라자스탄주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유지되었어요. 거리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준비를 하는 가정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쿠마르 대장은 긴급 작전 회의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다며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 무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인도군 지휘부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되는 작전 회의에 참석하며 한국산 무기의 효과적 운용 방안을 조언했어요. 특히 파키스탄의 중국산 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치된 건 비호복합 자주대 공포였어요. 파키스탄 드론 부대의 침투에 대비해 국경 지역 주요 거점에 24대가 긴급 배치되었습니다. 라자스탄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비호복합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기온에서도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대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국경 지역에 200문이 배치되어 파키스탄군의 집결지를 향해 포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정밀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K9들은 40km 밖에서 진지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어요. 포병 지휘관들은 이제야 진짜 화력 우위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KAI와 협력해서 개발한 인도형 수리온 헬기였어요. 인도의 작전 환경에 맞게 개조된 이 헬기들은 국경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완벽한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온 고도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기존 러시아제 헬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인도군 장병들의 사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체험한 병사들은 이제 파키스탄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한국 무기의 첨단 기능들을 빠르게 습득하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샤르마 중장은 작전 브리핑에서 이제 인도군이 지역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무기로 무장했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인도군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 무기가 가져온 게임 체인저적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인도군 전체의 전투 의지와 자신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파키스탄군이 드디어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산 윙룽 무인기 80여 대가 인도 영공을 침범하며 국경 초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전차를 앞세운 기갑부대가 세계 축선으로 인도 영토에 침입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그동안 준비해온 총공세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파키스탄 드론들이 인도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비호복합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레이더가 드론들을 포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그리고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기까지는 추가로 8초가 걸렸어요. 파키스탄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드론이 하나둘씩 격추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 곳곳에 배치된 24대의 비호복합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어요. 파키스탄이 자랑하던 중국산 드론들이 한국제 미사일에 의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추락했습니다. 80대 중 무려 73대가 격추되었고 나머지 7대도 전자전 교란으로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하거나 회수되었어요. 지상에서는 더욱 일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차 부대가 국경을 넘어 진격하자 인도군의 K9 자주포가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어요. 40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된 155mm 포탄들이 정확히 파키스탄 전차들을 타격했습니다. GPS 유도와 관성항법 시스템이 결합된 정밀 유도 포탄은 거의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여줬어요. 파키스탄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전차들이 아직 적과 교전도 해보지 못한 채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전차의 방어력이 한국제 포탄 앞에서는 종이처럼 무력했거든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도 K9의 정밀 유도 포탄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파키스탄은 후방에서 중국제 다연장 로켓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군의 대응은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파키스탄의 포병 진지를 향해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12발의 정밀 유도 로켓이 동시에 발사되어 파키스탄의 발사대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어요. 천무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각 로켓이 탑재한 클러스터 탄두가 넓은 지역에 걸쳐 폭발하면서 파키스탄 포병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파키스탄군 포병들은 적의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괴멸당했습니다. 사정거리에서도 한국산이 중국산을 압도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파키스탄군의 통신 체계가 마비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도입한 전자전 시스템이 파키스탄군의 모든 통신을 교란시켰습니다. 부대 간 연락이 두절되면서 파키스탄군은 조직적인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지휘관들은 전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병력들은 고립된 채 개별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인도군 조종사들이 수리온 헬기를 타고 전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전황을 보고하는 내용은 압도적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군 진지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군 진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투가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파키스탄군은 전면 후퇴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한국산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무기들의 높은 고장률이 전투 중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많은 전차들이 적의 공격이 아닌 기계적 결함으로 멈춰서는 바람에 승무원들이 전차를 버리고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보병으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파키스탄군 내부 교신을 감청한 결과 파키스탄 지휘관들이 이것은 자신들이 알던 인도군이 아니라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 성능에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어요. 일부 부대장들은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다며 철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인도군 지휘부는 이런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쿠마르 대장은 추격을 중단하고
방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표는 파키스탄을 완전히 격퇴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확전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전투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방적 승리였어요. 인도군의 피해는 경상자 12명에 불과했지만 파키스탄군은 전차 150여 대와 드론 80대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저는 이 전투를 지켜보면서 한국 무기가 가져온 변화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 자체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이제 남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새롭게 짜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뉴델리의 국방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 정부는 즉시 한국에 추가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정찰이 가능한 글로벌 호크급 무인기와 최신형 전자전 장비의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인도의 요청을 받은 지 48시간 만에 추가 지원 패키지가 승인되었고 일주일 내에 현지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어요. 가장 주목받은 건 한국형 전자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북쪽 고원지대에 배치되자마자 파키스탄군의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부대들 간의 모든 교신이 차단되면서 그들의 작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군 통신 장교들은 이런 전자전 능력을 보고 현대판 애니그마 해독 작전 같다며 감탄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맡고 있던 라즈 소장은 실시간으로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제 전자전 장비가 파키스탄군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교란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적의 뇌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파키스탄군이 무엇을 계획하든 인도군이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였죠. 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도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태극기가 뜨면 적군이 숨는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국 무기의 압도적 성능을 직접 체험한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경 초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자스탄 국경 지역에 배치된 아르준 소위의 부대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날 아침 정례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쌍안경으로 파키스탄 측 진지를 관찰하고 있던 메흐타 소위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파키스탄군 저격수 2명이 300m 거리의 엄폐물 뒤에서 인도군 초소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 간에 산발적인 저격전이 벌어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공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도입한 정찰 드론이 일상적인 감시 임무를 위해 파키스탄 진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였죠. 드론이 파키스탄 진지에서 약 5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저격 자세를 유지하던 파키스탄군 병사들이 갑자기 소총을 내려놓더니 급하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메흐타 소위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드론은 단순한 정찰용이었고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파키스탄군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저격수들이 완전히 엄폐물 뒤로 숨어버린 것도 모자라 주변의 다른 병사들까지 일제히 지하 벙커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초소에서 감시 임무를 서던 병사들조차 망원경을 버리고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불과 몇 분 만에 활발하게 움직이던 파키스탄 진지가 완전히 조용해져 버린 거였죠. 메흐타 소위는 무전기를 통해 이 상황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제 드론 한 대가 나타나자 파키스탄군 전체가 마치 폭격기라도 온 것처럼 반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그 드론에는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파키스탄 군들이 그 마크를 확인하는 순간 조건반사적으로 피신 행동을 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드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도 파키스탄 군들이 한동안 진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 30분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몇 명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하늘을 경계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교전도 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제 장비가 나타나기만 해도 적군이 도망간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메흐타 소위는 동료들에게 이제 태극마크만 보여줘도 적들이 알아서 숨는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전선 곳곳에서 반복되면서 태극이 뜨면 적은 숨는다는 표현이 인도군 병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파키스탄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중국산 무기들이 한국산 앞에서 연일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파키스탄 병사들 사이에서는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일부 부대에서는 항복하는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국산 무기의 참패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방위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 무기가 가져온 패러다임 시프트의 의미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총성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승리의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이 싸움은 더 이상 인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는 이제 인도와 함께 남아시아 상공에서 당당히 날고 있었어요. 탱크 한 대 못 만들던 나라한테 다 뺏기게 생겼네. 여기 한국의 미래엑스포 박람회에서 독일 방산업체 임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열심히 한국 연구원과 의논을 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방산업체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카밀라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뼛속까지 군인인 아버지로 인해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군대나 전투기, 탱크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 군인을 시작하셨을 적부터 자식도 함께 제복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다행히 오빠도 군인이 적성에 맞는지 군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저희 아버지는 저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길 바라셨대요. 아들 둘이 모두 군대에 가길 바라셨는데 둘째로 태어난 제가 딸이라 처음엔 적잖이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에 대한 기대는 아예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 TV 보는 장면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꼬마 여자아이가 한 손에 인형을 들고 앉아서는 내도록 TV에 나오는 전투기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줄곧 그런 무기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자아이들이 다 인형놀이하고 소꿉놀이 할 때 저는 남자아이들과 나뭇가지 들고 전쟁놀이를 했죠. 그렇게 자란 저는 자연스레 방산업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지금은 독일 K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딸이 개발하는 무기로 아들과 아빠가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 어딜 가든 저와 오빠 자랑을 늘어놓으세요. 아무튼 그런 저에게 미국 무기는 늘 관심 1순위였죠. 아무래도 미국이 방산업체에서는 독일과 함께 업계 탑을 달리고 있으니 저는 늘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는 빠지지 않고 챙겨보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방산업계가 슬슬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무슨 한국 따위가 순위권 안에 들 수나 있겠어 싶었죠. 70년 전 6.25 전쟁할 때는 탱크 한 대도 못 만들던 국가였고 방위산업 역사도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최초로 방산 수출을 했을 때가 1975년 필리핀에 소총과 탄약을 수출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 시시한 나라였으니 저한텐 완전 관심받기였죠. 게다가 사실 무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외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딱 무기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외교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방산업계의 결과만 보고서 무기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유럽 시장에서는 EU와 협의할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독일제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국방력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던 한국은 저희 라이벌로 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더니 독일 업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2022년 노르웨이 동계 시험평가 결과를 듣고 저는 사실 수치스러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노르웨이에서 차기 전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얘기에 여러 나라 전차들이 사업안을 제안했고 최종 후보에 오른 게 한국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전차였어요. 사실 그때 한국이 최종 후보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전차하면
독일이지라는 생각으로 결과가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누가 봐도 독일 전차가 선택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동계평가를 받으러 각 나라에서 전차 2대씩을 보냈는데 우리 전차 2대 중 1대가 고장나버렸어요. 평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어차피 남은 1대로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서 1대로 받겠다고 하고 평가를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격평가에서 K2는 3발 쏘아 3발 명중, 레오파드는 1~2발 놓쳤죠. 게다가 기동 능력에서도 독일 전차가 한참을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처음엔 좀 많이 꼽고 의심하게 되는 마음 아시나요? 반에 꼴찌라 신경도 안 쓰던 애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1등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국 방산의 위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9개 나라가 모여서 드래곤 24라고 하는 훈련을 폴란드에서 진행했는데 그때도 프랑스의 르클레르, 미국의 에이브람스, 스페인의 레오파르트와 폴란드 K2 전차가 모두 모였죠. 사실상 각 나라의 대표 전차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K2 전차 성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기함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사통장치가 매우 뛰어나 명중률 90%를 보이는가 하면 기동력은 다른 전차들이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와 험준한 언덕들이 많은 지형이 있었는데 다른 전차들은 아무도 오르지 못한 반면 K2 전차만이 직선으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폴란드 전차병이 K2 전차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심지어 올라가다 중간에 멈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경사로에서 전차를 멈췄다 다시 올라가면 100% 뒤로 밀려버리거나 미끌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 K2 전차는 멈춘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그 현장을 아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무기거래 큰 손인 폴란드가 한국과 역대급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생산 속도였습니다. 사실 작년 폴란드와 계약하고 단 몇 달 만에 K2 전차 10대와 K9 자주국사포 24대 그리고 탱크 5대, 곡사포 12대를 바로 인도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독일은 이런 생산 속도가 느린 점은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이게 정말 몇 년 걸릴 일을 몇 달 만에 끝내버리니 믿기지가 않았죠. 다른 나라에선 10년 동안 질질 끌 일을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버린다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생산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성능도 좋지 심지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 점점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빨리 방산업체에서 최상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벌을 넘어 점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의 여자친구 안나와 밥을 먹을 때였어요. 안나의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뜸 요새 오빠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 큰일이라는 말을 꺼내지 뭐예요. 지금 남자친구의 여동생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를 하다니 아무리 안나와 제가 친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안나는 요새 봐도 보고 싶은 남자라며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나 보자 싶었고 안나의 휴대폰에서 보게 된 얼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키가 훤칠했어요. 유럽 사람과 함께 서 있어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동양인 남자였죠. 저는 이 사람은 연예인이냐고 물어봤고 안나는 설마 이 사람을 모르냐고 제게 되물었죠.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를 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어요. 저는 평소에 일과 집 밖에 모르는 편이라 사실 드라마나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들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제가 머쓱해하자 안나는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변우석이라는 한국 남자로 선제없고 튀어라는 한국에서 메가 히트를 친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그치만 안나가 보여준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한 비주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동양인이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옆에 있는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키도 크고 비율도 좋았습니다. 안나 말로는 이번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탑 인플루언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밀라노 패션 위크라 하면 뉴욕과 런던 그리고
파리 패션 위크와 함께 4대 패션 위크라 불리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초대받고 참석하는 연예인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죠.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에서 변우석이라는 한국 배우가 인플루언서 1위를 차지하면서 547만 달러의 홍보 가치를 냈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는 75억 8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안나와 헤어지자마자 도대체 저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가 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시간엔 늘 성능 실험 영상이나 무기 관련 기사만 찾아보는데 그날만큼은 넷플릭스를 켜서 선제없고 튀어를 봤죠. 평소에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편인데 영상 하나를 켜자마자 저는 풋풋하고 따뜻한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영상 4편을 쭉 이어봤죠. 출근해야 하는 것도 있고 새벽까지 봐버린 탓에 다음날 지각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고 하면 방산업계의 신흥 강자라는 생각만 하고 라이벌 의식만 가득했었는데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왠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어쩜 한국은 뭐 하나를 해도 이렇게 다 잘하는지 비결이 궁금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드라마를 다 보고 이젠 퇴근하고 뭘 하나 고민하던 차에 회사에서 공고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미래산업엑스포에 출장을 갈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글이었어요. 한국 미래산업 엑스포는 사실 방산과 100% 연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군용 특수 감시 드론이나 정찰 드론 시스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다시피 미래 전투 양상은 드론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독일에서도 공격형 드론을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부터 먼저 연구개발 목적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추락했을 때 탄약이 폭발하면 큰일이니까요. 물론 공격형 드론까지 가는 길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다가 정찰 드론에서 개발할 영역도 많이 남았긴 했어요. 아무튼 현재 정찰 드론의 최고 성능 드론이라 볼 수 있는 D2 드론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이번 5월에 성능 개량이 되어 작전 반경이 10km로 2배 더 향상되어 있는 데다가 실시간 정찰 영상이 전송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했죠. 제가 특별히 이 드론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해상 운용 모델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자동으로 홈포인트를 인식해서 복귀할 수 있는 데다가 아군의 적정거리에 드론이 나타나면 드론의 통신 데이터만 교란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꼭 한번 보고 오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장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원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관리직들만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죠. 저 같은 전연차 연구원들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지원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엑스포는 방산만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며 투덜거리자 가브리엘이 저보고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그분들이 드론 보러 갈 것 같냐고 물었죠. 저는 출장 가는데 그럼 드론을 안 보고 뭘 보러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출장 간 김에 한국 여행도 가능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한국 엑스포에 가서 드론 보고 오면 좋지만 이번 출장을 기회로 한국 여행도 하고 한국 음식도 좀 먹고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요새 한국이 워낙 인기 있는 관광지로 떠오르니 아마 그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순전히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출장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하고 있을 쯤 팀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방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과연 가브리엘 말대로 이번 한국 엑스포에는 임원급 출장만 가능했었습니다. 이사님 2분과 이사님을 모시는 팀장님까지 이렇게 3명이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 막내로 붙어가게 되었다고 하셨죠. 팀장님은 엑스포 일정 전후로 이사님 한국 여행 일정을 좀 짜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런 업무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당장 반기를 들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을 테지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 여행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일단 엑스포에 갈 수 있으니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코스를 짜야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 아닌데다가 심지어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니 더 심각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안나는 제게 한국 드라마도 알려줬을 만큼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을까 싶었죠. 안나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너무 부럽다며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캐리어에 자기를 넣어가면 안 되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곤 이사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안나는 한국만큼 선택지가 다양한 나라가 없다며 절대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곤 제게 이런저런 여행 코스를 알려주는데 안나 말만 들어봐도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꼭 가고 싶은 장소도 한 군데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자리라 굉장히 긴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게도 한국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데다 한국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회니 최대한 즐기고 오자고 다짐했죠.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넓고 쾌적한 인천공항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죠. 미래산업엑스포를 하루만 가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엑스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의 태도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기사님은 굉장히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다는 점이었죠. 독일에선 보통 점원들이 무표정하거나 오히려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워낙 일상적인 일이라 불친절이라 느낄 새도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시는 기사님을 보고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공항에서부터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얼굴인 것 같았어요. 독일은 다들 무표정의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은 얼굴 표정부터 다르다고 느꼈죠.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휴대폰 화면이었죠. 내비게이션을 쓰고 계신 느낌이었는데 실시간으로 화면이 휙휙 바뀌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저씨께서는 매우 익숙한 느낌이셨죠. 그때 이사님 중 한 명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구글은 사실 잽도 안 되는 거지라며 내비게이션은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훨 앞서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한국 내비게이션보다 못하다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러자 이사님께선 구글 지도가 단순 길찾기와 걸리는 시간 정도 알려준다면 한국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도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 더 빠른 길을 알려주고 현재 주행 속도와 도로 상황을 예상해서 소요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비게이션이 한국에선 매우 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들 구글 맵스를 쓰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구글 지도가 불편해서 못 쓴다고 하셨죠. 저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구글이 외면당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이사님은 한국 업체들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은 보편적인 인프라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한 시스템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공항에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전자 입출국 시스템으로 굉장히 빠르게 입국을 할 수 있었고 공항 내의 모든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일반 택시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면 이사님 말이 납득이 갈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엑스포장에 도착했고 저는 기사님께 결제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 요금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이었어요. 독일에서 이 정도 거리를 온다면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한국 택시 요금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택시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도 특히 서울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온통 신기한 것들 뿐이어서
입을 떡 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엑스포장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하는 엑스포인 만큼 세계 각국의 바이어나 연구원들로 엑스포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었죠. 팀장님께서 여기서는 편하게 다녀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얼른 이사님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신났어요. 저는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드론 파트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으로 즐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산업체 연구원들도 드론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은지 다들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말 바빠 보였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드론 장비 보러 오셨냐고 친절히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이걸 보러 독일에서부터 왔다고 하자 더 꼼꼼히 설명해 주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했고 어떤 질문이든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한국 연구원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야여서 그런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았죠. 설명이 모두 끝나고 그분은 제게 더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하고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냐고 질문했죠. 그러자 그 연구원은 이건 심도 깊은 이야기라 따로 차 한잔 하면서 할 얘기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이분은 드론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려 할 때 그분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녁에 맥주 한 잔 사주시면 한국 방산업의 비밀을 싹 다 알려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꼭 연락한다고 말씀드리고는 이현이라고 적혀있는 그 연구원의 명함을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장 입구에서 이사님들과 팀장님과 다시 모였죠. 다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배고픈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며 각자 알아온 것들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독일 전차는 옛말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죠. 그러자 팀장님께선 이사님 말이 맞다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따라오려면 좀 멀었다며 독일이 더 앞서 나가면 된다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독일 전차는 옛말이고 전차하면 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상사분들 앞이라 속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독일 전차의 현실을 모르나 싶었죠. 제 머릿속에는 한국 방산업의 비밀을 싹 다 알려주겠다는 저녁 약속만 맴돌았어요. 마침 상사분들께서는 너무 피곤해 룸서비스를 시켜 먹는다고 하셨고 저는 얼른 아까 받은 명함으로 연락해 언제 어디서 만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현 씨는 제가 있는 호텔 근처로 왔어요. 저는 제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현 씨는 한국 기밀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냐며 제게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제 없고 튀어의 변우석 배우가 겹쳐 보였죠.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 배우처럼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맑은지 오히려 백인은 한국 사람들을 일컫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현 씨는 일단 한국은 이루고자 하는 건 무조건 이룬다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했죠. 이현 씨는 한국은 19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방위 산업 육성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초라하기가 말할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첨단의 앞선 장비 개발만 하면 되는 반면 한국은 언제든 전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군수물자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죠. 바로 현역 군인이 실전에 써야 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면서 제철과 조선업 그리고 기계 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전산업 분야가 같이 부흥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런 산업이 부흥하면서 자연스레 국방 산업이 육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했죠. 한국이 지금처럼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가 전차 10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찍어져 버릴 수 있는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게 방산에서 또 다른 장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극한의 겨울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는 무기를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USB 하나가 전시 상황에 필요한 물건이라 생각해보면 그 USB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계절의 변화는 물론이고 영하 30도부터 기온이 올라 50도까지 올라가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핵이 터지거나 전파가 들어와도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비한 물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K2 전차가 시베리아는 물론이고 이집트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이야말로 그 나라 과학기술력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은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이 부럽다는 얘기가 절로 나왔죠. 그러자 이현 씨도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똑똑한 인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다 기초과학에 큰 뜻이 없다고 했어요. 연구개발보다는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현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그렇담 이현 씨는 왜 연구개발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이현 씨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대답을 했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부터 6.25까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항일운동을 하든 6.25 때 군대에 입대해 나라를 지켰든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선조들이 있었다고요. 만약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이 일을 하겠지만 빚을 지는 느낌이 들어서 못 견딜 것 같다고 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한국 선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현 씨는 한국 방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이현 씨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한국 방산업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나온 자리였지만 이현 씨가 설명해 준 건 전부 다 겉핥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 방산업의 비밀은 바로 이현 씨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원들이나 엔지니어들 그리고 한국 군인들까지 그 사람들의 노력의 집약체가 이렇게 성장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이 우러나왔죠. 이현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현 씨와 감동적인 대화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현 씨가 말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6.25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6.25 직후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한국의 발전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돌아온 후부터는 한국에서 좀 더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현 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언젠가 한국에서 유학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오늘 독일 연구원 카밀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젠 방산업까지 치고 올라가는 한국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국방안보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 그리고 군인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